그들은 소리치거나 싸우지 않았다. 그저 통나무에 앉아 기다리라고만 했다. 피크닉 바구니를 가지러 금방 돌아오겠다고. 아이스박스가 너무 무거워 차에서 꺼내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는 차에 시동이 걸렸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1시간을 꼬박 앉아 있다가 방금 일어난 일을 스스로 믿게 되었다. 내 아들 민준과 그의 완벽하고 꼼꼼한 아내 소연이 차를 몰고 떠났다는 것을, 그들이 나를 이곳 지리산 깊은 산속으로 수킬로미터나 데려왔다는 것을, 일요일 점심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려 죽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74살이었다. 지난 4월에 넘어져 다친 고관절은 아직 낫지 않았다. 내게는 휴대폰도 지팡이도 핸드백도 없었다. 오직 스웨트셔츠 한 장과 등산화, 그리고 나를 둘러싼 텅 빈 나무들 뿐이었다. 내가 처음 느낀 감정은 수치심이었다. 마치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어쩌면 내가 그들의 말을 오해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처럼, 어쩌면 오늘 아침 내가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소연의 끔찍한 요리 솜씨에 대해, 혹은 민준이 돈을 요구하지 않고서는 나를 찾아온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어쩌면 나는 그저 늙고 심술궂고 구제불능인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작년 설날에 소연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자 수치심은 뜨거운 열기로 바뀌었다. 9월 중순이었지만 해는 강렬하게 내리쬐어 여름이 실질적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잊기 쉬웠다. 나는 소나무 그늘로 자리를 옮겨 뿌리 위에 앉아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려 애썼다. 자, 김은숙, 정신 차려. 나는 혼잣말을 했다. 생각해. 하지만 내 정신은 더 이상 예리하지 못했다. 나는 한때 법무사였다. 춘천 효자동의 먼지 쌓인 같은 사무실에서 35년을 일했다. 그때 내 정신은 날카로웠다. 위조된 서명을 몇 초 만에 간파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끔 단어나 이름, 방향을 잊어버렸다. 차를 운전하지 않은 지 1년이 넘었지만 배신은 잊지 않았다. 민준의 차가 떠난 것은 오전 11시 30분쯤이었고 벌써 오후 1시가 넘었다.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만약 그들이 내 핸드백에서 일부러 휴대폰을 꺼냈다면, 그리고 나는 그랬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또한 찾아질 생각도 없었다. 그때 두 번째 생각이 나를 덮쳤다. 보험. 2달 전 민주는 내 보험증권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물론 순진한 척하며, 엄마, 요즘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요. 그는 서류를 달라고 했다.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심지어 웃기까지 했다. 차고에 있는 낡은 김치냉장고 밑에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불과 지난주, 소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수익자를 변경했는지 물었다. 나는 그녀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녀 나름의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진흙탕에 앉아 있으니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 뼈가 쑤시는 것처럼 아파오기 시작했다.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이것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곰이나 추위, 혹은 헛디딘 발걸음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경찰에게는 내가 길을 잃었다고,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했다고, 사람들은 늘 사라진다고 말할 것이라고.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늙은 여자 하나쯤 누가 신경이나 쓰겠는가? 나는 아직 울지 않았다. 아니, 두렵지도 않았다. 나는 분노했고 그 분노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서려고 하자마자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번졌다. 날카롭고 전기 같은 허벅지를 관통하는 불길 같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번에는 더 천천히 나무줄기를 지지대 삼아 시도했다. 내 손이 나무 껍질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조금씩 몸을 일으켰다. 걷는 리듬을 찾는데 20분이 걸렸지만 해냈다. 한 발,
잠시 멈추고 다음 발. 숨이 가빠졌다. 이를 악물었다. 숲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밧줄 같은 뿌리, 쓰러진 나뭇가지, 울퉁불퉁한 경사. 공터에 다다르기 전에 2번 넘어졌다. 손바닥은 긁혔고 무릎에서는 청바지를 뚫고 피가 났다. 하지만 나는 매번 일어섰다. 해를 따라 서쪽으로 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항상 서쪽으로. 그곳에 길이 있을 터였다. 오후 4시쯤 작은 개울을 발견했다. 짐승처럼 물을 마셨다. 2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에 흘려보냈다. 잠시 그곳에 앉아 숨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다. 밤이 될 때까지 걸었다. 추위는 빠르게 찾아왔다. 해가 사라지면 공기가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잊고 있었다. 낮게 드리워진 소나무 아래 움푹 파인 곳을 찾았다. 주변의 낙엽을 긁어 모아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누웠다. 잠들지 못했다. 내 마음은 너무 시끄럽게 타올라 쉴 수 없었다.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들이 너를 버려두고 죽게 했다. 내 아들이 너를 버려두고 죽게 했다. 짐승들이 오기를, 두려움이 나를 덮치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오직 이 생각뿐이었다. 내가 살아남으면 그들이 지는 것이다. 내가 이기면 내 것을 전부 되찾을 것이다. 밤새 잠들지 못했다. 내 숨결이 어둠 속에서 보였다. 숲은 속삭이고 바스러졌다. 그리고 첫 새벽빛이 얇고 잿빛이고 성스러운 빛이 비쳤을 때 나는 다시 일어나 걸었다. 아침이 되자 내 몸은 하나의 단단한 고통으로 굳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무게였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으로 자갈을 끄는 것 같았지만 나는 살아있었고 산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의미였다. 밤사이 내 주위의 숲은 색이 변해 있었다. 아침 안개가 덤부레였고 차갑게 달라붙었고 공기는 소나무와 쇠냄새가 났다. 멀리서 딱따구리가 속 빈 나무를 두드렸다. 나는 그것을 신호로 여겼다. 내가 리듬을 잃었어도 이곳 어딘가에는 여전히 리듬이 있었다. 내 신발은 개울물에 흠뻑 젖었다. 왼쪽 양말은 찢어졌다. 그 가장자리가 발뒤꿈치를 문질러 피가 났다. 걸으려고 할 때마다 고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제 그 비명은 더 작아졌다. 마치 들어주지 않을 것을 받아들인 소리처럼 나는 물을 따라갔다. 남편 영호가 늘 하던 말이었다. 길을 잃으면 물을 따라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그곳에 가려다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이 조언이 실제로 필요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몇백 미터마다 나무에 기대어 멈춰섰다. 목은 갈증으로 말라붙었고 입술은 갈라졌다. 침이라도 만들려고 소리풀 씹었다. 맵고 쓴 맛이었다. 소연이 내 차에 비상용품을 두는 것을 타박하던 때가 생각났다. 낡은 담요, 손전등, 에너지바. 지난달 그녀가 트렁크를 청소해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꺼냈다. 이제야 그녀가 정말로 한 짓을 깨달았다. 그들은 몇 주, 어쩌면 그 이상 전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다. 2번째와 5번째 넘어짐 사이 어딘가에서 그냥 누워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순간이 있었다. 그것은 속삭임처럼 조용히 찾아왔다. 아무도 오지 않아, 은수가. 아무도 찾지 않아. 나는 거의 그 말을 믿을 뻔했다. 거의? 그때 덤불에 붙어 있는 사탕 껍질을 보았다. 반짝이는 보라색, 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다. 하찮은 것이지만 인간의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마치 이 나무들 너머에 세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증거처럼. 해는 더 높이 떴다. 정오가 되자 어지러웠다. 나는 더 느리게 움직였다. 흐르는 물소리가 점점 강해졌다. 더 넓은 개울, 어쩌면 강일지도 모른다. 나는 경사면 아래로 마지막 몇 미터를 기어가 그것을 보았다. 숲을 가로지르는 좁은 시내, 얕지만 빠르게 흐르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다시 물을 마셨다. 생명과 흙의 맛이 동시에 났다. 그러고는 옆으로 누워 뺨을 축축한 이끼에 대고 웃었다. 마르고 갈라진 웃음소리에 근처 나뭇가지에 있던 새가 날아갔다. 몇 분 동안 헬리콥터, 구조대를 상상했다. 뉴스 헤드라인을. 야생에서 사흘 만에 생존한 노인 발견. 하지만 내 환상 속에서도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민주는 찾지 않았고 소연은 울지 않았다. 그들은 아마 벌써 보험사에 전화해 비탄에 잠긴 척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몸을 일으켰다. 아직이야. 나는 속삭였다. 아직 너희가 이긴 게 아니야. 그때 길이 생각났다. 우리가 숲길로 들어서기 전 빛바랜 녹색 간판이 달린 주유소를 지나쳤다. 지방도 387호선. 잠깐 봤을 뿐이지만 떠오르는 해의 서쪽에 있었다. 계속 서쪽으로 가면 다시 그 길을 만날 수 있을 터였다. 터무니없는 계획이었지만 내게 남은 것은 터무니없는 계획뿐이었다. 다음 몇 시간은 움직임과 넘어짐의 흐릿한 연속이었다. 숲바닥은 바위와 뿌리로 변했다. 한 번은 미끄러져 어깨를 너무 세게 부딪혀 시야가 흐려졌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대답했지만 그것은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잔인하고 부드러운 바람 소리일 뿐이었다. 저녁 무렵 나는 발을 헛디뎌 작은 공터로 굴러떨어졌다. 그곳에 무언가 있었다. 오두막, 아니, 남은 것이라고 해야 할까. 지붕은 무너져 내렸고 문은 비스듬히 매달려 있었지만 네 개의 벽과 바람을 막아줄 그늘이 있었다. 나는 짐승처럼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공기는 썩은 냄새와 오래된 연기 냄새가 났다. 구석에는 녹슬었지만 여전히 튼튼한 철제 침대가 있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그 위에 앉았다. 바닥에는 깡통 하나, 고장난 라이터, 그리고 2004년도 찢어진 잡지가 놓여 있었다. 불을 피울 수는 없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뻣뻣하고 더러운 담요를 찾아 그것으로 몸을 감쌌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분노해서였다. 평생 그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수표에 서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주고 그들의 사소한 무례함을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며 용서했다. 사랑이 편의로 변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기에는 내가 너무 예의 바랐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 울부짖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얼어붙었다. 소리는 멎었다. 어쩌면 그냥 들개거나 숲이 웃는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침묵 속에 속삭였다. 내가 죽었는지 확실히 했어야지. 민준아. 그러고는 눈을 감고 차가운 새 침대 틀에 머리를 기댔다. 잠에 빠져들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지붕의 구멍을 통해 보이는 멍든 하늘을 배경으로 한 나무들의 실루엣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내일은 길을 찾을 것이다. 내일은 필요하다면 기어서라도 갈 것이다. 내일은 모든 것을 되찾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깨어난 것은 추위에 이가 부딪히는 소리 때문이었다. 담요는 이슬에 축축했다. 새벽빛이 갈라진 널빤지 사이로 가느다란 손가락처럼 스며들었다. 나는 여전히 그 폐허가 된 오두막에 있었지만 몸은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 혀는 갈증으로 부어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흑색으로 변해 있었다. 잠시 동안 나는 밤사이에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자 통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모든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손은 베이고 물집이 잡혀 있었다. 손바닥은 내가 붙잡았던 나무 껍질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정신은 이제 더 날카로워졌다. 굶주림이 그렇게 만든다. 당신을 정화시킨다. 중요한 것만 남겨둔다. 나는 천천히 앉았다.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세상이 돌지 않았다. 진전이었다. 음식이 필요했다. 물은 다시 찾을 수 있겠지만 음식 없이는
어떤 길에 닿기도 전에 쓰러질 것이다. 나는 작은 오두막을 뒤졌다. 아무것도 없었다. 깡통뿐이었다. 빗물이 반쯤 차 있었다. 나는 그것을 다 마셨다. 내 얼굴이 그 안에서 흔들렸다. 흙으로 얼룩진 늙은 여자의 얼굴, 눈은 푹 꺼졌지만 살아있었다. 그때 영호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려왔다. 당신은 항상 고집이 셌어, 은수가. 쉽게 죽기에는 너무 고집이 세지. 내가 열이 나는데도 일하거나 민준이 사다리를 잘 못 쓴다는 이유로 헛간 지붕을 혼자 수리할 때 그가 하던 말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지금도 그는 옳았다. 나는 침대 다리 하나를 지팡이 삼아 오두막을 나섰다. 밖의 공기는 날카롭고 거의 금속성 같았다. 아침에 숲은 축축하고 날것의 다른 냄새가 났다. 땅에서는 해가 닿는 곳마다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나는 다시 빛을 따라갔다. 서쪽, 항상 서쪽으로. 오전 중반쯤. 나는 야생 산딸기 덤불을 발견했다. 반쯤은 말라 비틀어졌지만 아직 먹을 만한 것들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시가 손가락을 찔렀다. 그 단맛에 나는 거의 무너질 뻔했다. 그때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조용한 생명의 눈물이었다. 오늘은 아니야. 나는 속삭였다. 들리니, 소연아? 오늘은 아니야. 앞의 길은 좁은 골짜기로 떨어졌다. 바위, 진흙, 뿌리, 자연의 함정이었다. 거의 돌아설 뻔했지만 경사면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지팡이의 의지에 내려가기 시작했다. 중간쯤에서 땅이 내 발밑에서 무너졌다. 나는 세게 넘어지며 굴렀다. 진흙이 입안을 채웠고 어깨가 비명을 질렀다. 멈췄을 때 잠시 움직일 수 없었다. 하늘이 빙빙 돌았다. 피 한 줄기가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시 무릎을 꿇기까지 5분이 걸렸다. 지팡이는 사라졌다. 오른쪽 손목이 이상했다. 삔 것 같기도 하고 더 심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의 공기는 달랐다. 덜 빽빽했다. 희미하게 윙윙거리는 낮고 지속적인 소리를 들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엔진 소리, 얼어붙어 귀를 기울였다. 다시. 가깝지는 않았지만 멀지도 않았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영웅적이지 않았다. 비참하고 느리고 필사적이었지만 그것은 움직임이었다. 축축한 흙과 낙엽 위를 조금씩. 내 몸은 몇 시간 전에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저 도구일 뿐이었다. 나는 그것을 사용했다. 몇 시간처럼 느껴진 후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나무들 사이로 회색빛이 번쩍였다. 금속.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도로, 좁고 갈라졌지만 진짜였다. 나는 그때 웃었다. 마르고 갈라진 소리에 가드레일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날아갔다. 해냈지만 길은 텅 비어 있었다. 차도 사람도 없이 오직 침묵과 희미한 벌레 소리뿐이었다. 내 웃음은 흐느낌으로 변했다. 나는 길가에 앉아 먼지와 배기가스의 유령을 들이마시며 숲속의 그 아침 이후 처음으로 집에 대한 생각을 허락했다. 나는 효자동의 집을 상상했다. 영호가 죽기 전에 심었던 라일락 덤불. 내 이름이 아직 반쯤 칠해진 낡은 우편함, 김은숙. 나는 민준이 아마 경찰에게 할 이야기를 연습하며 진입로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냥 길을 잃었어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완벽한 머리를 한 소연이 주문에 맞춰 오는 모습을. 그녀는 그걸 잘했다. 언제나 나는 거칠고 따뜻한 아스팔트에 손바닥을 눌렀다. 날 다시 보게 될 거야. 나는 크게 말했다. 내가 저 현관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림자가 움직였다. 잠시 동안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낮은 엔진 소리를 들었다. 코너에서 헤드라이트를 끈 트럭이 나타났다. 나는 천천히
약하게 손을 흔들었다. 운전사는 먼지를 일으키며 급정거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빨간 모자를 쓰고 유령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내렸다. 세상에, 아주머니, 그가 말했다. 괜찮으세요? 나는 말하려고 했지만 단어들이 엉켰다. 희미한 속삭임만 나왔다. 제발, 시내로 가야 해요. 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타세요. 태워드릴게요. 그는 나를 조수석에 앉히는 것을 도와주었다. 휘발유와 커피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 그는 플라스틱 병에 든 물을 건넸다. 나는 단숨에 마셨다. 무슨 일 있었어요? 우리가 출발하자 그가 물었다. 길을 잃으셨어요?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을 보았다. 그런 셈이죠. 가족이 있나요?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이제는 없어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침묵 속에 운전했다. 숲이 옅어지고 첫 지붕들이 나타났을 때 나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안도도 두려움도 아닌 그 중간의 무언가. 나는 고통을 끝낸 것이 아니었다. 그저 길을 잃은 것을 끝냈을 뿐이었다. 효자동 근처에 내려주세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거기서부터는 걸어갈 수 있어요. 확실하세요, 아주머니?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걸어왔어요. 그는 내가 그 아침에 그들에게 끌려가기 전에 지나쳤던 낡은 주유소에 나를 내려주었다. 나는 그의 트럭이 멀리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나는 집에 왔다. 아직 안전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시작할 만큼은 집에 가까워졌다. 내가 처음 알아차린 것은 모든 것이 얼마나 평범해 보이는가 하는 것이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개를 산책시키고 장바구니를 들고 휴대폰에 대고 소리쳤다. 주유소 창문에는 이제 아침 샌드위치를 제공합니다. 라는 똑같은 빛바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내 도시는 변하지 않았. 내 실종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 삶은 나 없이도 잘 굴러가는 것 같았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아직은. 대신 수술에서 회복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절뚝거리며 효자동을 따라 잠시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향했다. 새마을 여관. 70년대부터 그곳에 있었고 여전히 금이 간 네온사인과 플라스틱 제라늄 화분이 있었다. 나는 20년 넘게 영호의 형이 찾아와 우리 집에 묵기에는 너무 많이 마셨던 이후로는 그곳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카운터의 남자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방이 필요하세요? 그가 내 흑투성이 옷을 힐끗 보며 물었다. 네, 내가 말했다. 하룻밤만요.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도망친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방은 차갑고 표백제와 낡은 공기 냄새가 났다. 신발을 벗자 발뒤꿈치 피부가 양말에 달라붙어 움찔했다. 울지 않고 그저 침대 가장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구석에 있는 낡은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켜지는 않았다. 경찰이나 지역 방송국에 전화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직은. 대신 모텔 서랍을 열어 뭉툭한 연필이 달린 얇은 메모장을 찾았다. 나는 쓰기 시작했다. 편지도 고백도 아닌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의 목록. 1. 민준의 실패한 사업에 쓴 5천만 원. 2. 여전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세금 문제로 그들이 공과금을 내던 집. 3. 내가 운전을 그만둔 현대 그랜저. 4. 소연의 치과, 시술. 5.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손주들을 위한 수영장 설치. 6. 3년 전 압박에 못 이겨 서명한 위임장. 7. 6개월 전 갱신된 내 생명보험증권. 수익자로 명시된 민준. 각 줄은 이를 뽑는 것 같았다.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쉽게 얘라고 말했는지 때문이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엄마들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돕고, 주고, 침묵한다.
하지만 이제 모든 예는 모처럼 느껴졌고 그들은 그 못들로 내 관을 만들려 했다. 목록을 다 썼을 때 나는 종이를 접어 베개 밑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누워 금이 간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들지 않고 그저 기다렸다. 저녁 7시 나는 방을 나섰다. 천천히 도시 외곽 내 거리인 효자동으로 걸어갔다. 들킬 만큼 가까이 가지 않고 불빛을 볼 수 있을 만큼만 멀리 갔다. 내 집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현관등, 거실, 부엌. 나는 그 패턴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추도식을 위한 준비였다.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보았다. 우편함에 묶인 은색. 풍선이 사과처럼 떠 있었다. 그들은 내 추도식을 열고 있었다. 나는 길 건너 떡갈나무 그늘에 서서 손님들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웃, 동료, 민준의 성당 공동체 사람들 몇몇, 그들은 음식을 가져오고 껴안고 웃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보았다. 어두운 드레스를 입은 소연, 머리는 뒤로 묶고 눈은 붉었지만 화장은 완벽했다. 그녀는 잘했다. 그 점은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전문가처럼 슬픔을 팔 수 있었다. 그녀는 계단 꼭대기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람들이 조의를 표할 때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밖에 없었지만 안에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을 모습이 상상되었다. 우리는 그녀를 너무 일찍 잃었습니다. 그녀는 잘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저 산책하러 간 줄 알았어요. 우리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슬픔도 없이 그저 깊고 정밀한 명료함 뿐이었다. 그들은 내 지붕 아래서 아마도 내가 값을 치른 음식 위에서 나를 애도하고 있었다. 울게 내버려둬, 슬퍼하게 내버려둬, 당분간은 그들이 빠져나갔다고 믿게 내버려둬. 왜냐하면 내일은 모든 것이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돌아서서 모텔로 돌아갔다. 각 걸음은 이전보다 더 확고했다. 그날 밤 나는 돌처럼 깊고 차갑게 잤다. 내가 깨어났을 때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내 돈, 내 권리, 내 이름이 필요해. 오전 9시 나는 내 은행으로 걸어 들어갔다. 젊고 똑똑해 보이는 창구 직원이 미소 지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박 과장님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 계좌 담당자요. 내가 말했다. 잠시 후 그들이 그를 안쪽에서 불렀다. 그는 5분 뒤에 서류철과 커피잔을 들고 나왔다. 나를 보자 그는 둘 다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김 여사님, 살아있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제 계좌들을 검토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의 유리로 된 사무실에 앉았다. 그는 펜을 만지작거리며 땀을 흘렸다. 저희는 여사님께서, 그러니까 아드님께서 그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는지 묻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 계좌들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는 침을 삼켰다. 네, 바로요. 1시간이 걸렸다. 모든 거래, 모든 인출, 내가 승인하지 않은 모든 월별 자동이체. 민주는 자산을 배분하고 이름을 바꾸고 통합하느라 바빴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주 전에 박 과장에게 말했고 의심할 여지 없이 보험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오까지 나는 모든 공동계좌를 동결했다. 12시 30분까지 위임장을 철회했다. 오후 1시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영호 씨의 늙은 변호사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더 날카로운 사람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답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오후 2시까지 나는 모텔 방으로 돌아와 법적이고 실제하고 힘이 있는 서류들로 가득 찬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아직 언제 나타날지 결정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자리도 교회도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날을 기다릴 것이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날,
그때 나는 그 문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유령도 희생자도 아닌 심판으로. 내가 모텔을 떠났을 때는 이틀이 지났다. 얼굴에 흙을 씻어내고 모텔 가위로 머리를 다듬었다. 심지어 옆 중고품 가게에서 밝은 스웨터를 빌렸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거의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 눈에는 전에 없던 무언가가 있었다. 용서하지 않는 평온함. 그냥 국어를 멈췄을 때 오는 그런 종류의 것. 나는 도시 반대편으로 택시를 탔다. 운전사에게 내가 정말 사는 곳을 말하지 않았다. 단풍나무 길과 햇살 길 근처요. 내가 말했다. 라일락이 있는 하얀 집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것에 감사했다.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에서 돌아올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하다. 공기는 무거웠고 비가 올 것 같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에게 한 블록 앞에서 멈춰달라고 했다. 내릴 때 고관절이 아팠지만 이제 통증은 다르게 느껴졌다. 고통이라기보다는 증거 같았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증거. 모퉁이를 돌았을 때 처음 눈에 띈 것은 현수막이었다. 고 김은숙님을 추모하며 1949, 2023. 그들은 그것을 내 현관에 걸어두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저 바라보았다. 내 현관, 내 이름, 내 죽음. 그들은 심지어 영호의 장례식 사진, 내가 속초에서 사준 파란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던 사진을 사용했다. 내 침실 벽에서 떼어냈을 것이다. 진입로에서는 민준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보험사 직원일 거라고 짐작했다. 그의 자세가 그를 드러냈다. 예의 바른 기울임, 연습된 끄덕임, 거짓된 동정심. 소연은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손을 모으고 눈은 촉촉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아름답게 연기했다. 나는 이웃집 울타리 뒤에 서서 지켜보았다. 민주는 이제 면도를 하고 머리를 뒤로 빗어 넘기고 내가 마지막 생일에 사준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실제보다 젊어 보였다. 그는 중요할 때 항상 단정해 보이는데 능했다. 남자는 그에게 서류를 건넸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직원이 말했다. 수표가 처리되면 우편으로 확인서를 받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훌륭한 여자, 당신이 나무들 사이에 버린 그런 여자. 남자가 차를 몰고 떠나자 소연은 민준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미소는 차가 사라진 지 1초 만에 사라졌다. 그래서 얼마야? 충분해. 그가 말했다. 충분하고도 남아. 나는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소연의 팔이 아들의 팔에 걸려 있었고 그의 완벽한 아내는 내 뼈 위에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밖에 머물렀다. 차가운 빗방울, 가늘고 끊임없이. 그러고 나서 나는 길 끝으로 가서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내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이 장바구니를 들고 내게 휴지를 건넸다. 장례식이요? 그녀가 집 쪽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다. 나는 망설였다. 그런 셈이죠. 그녀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지난주가 저희 엄마 기일이었어요. 아직도 가끔 전화하실 거라고 기대해요. 바보 같죠? 바보 같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그냥 인간적인 거죠. 그날 밤 나는 모텔로 돌아갔다.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켰다. 지역 뉴스가 나왔다. 74세 김은숙 씨의 실종을 가족과 친구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비극적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다. 당국은 사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사진, 내 집, 내 아들의 거짓된 슬픔을 보여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 지켜보았다. 그러고 나서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았.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
이상하고 커져가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은 완벽한 거짓말을 만들었고 나는 그것을 한 번에 하나의 진실로 태워버릴 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은행으로 갔다. 박 과장은 자기 일을 잘 해냈다. 계좌는 동결되었다. 생명보험증권은 조사 중이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변호사인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유리처럼 날카로운 40대, 매의 눈을 가진 그녀. 나는 모텔 접수원의 사촌 추천으로 그녀를 찾았다. 결국 작은 마을도 쓸모가 있었다.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동안 귀에 깊게 들었다. 모든 거래, 모든 서류, 모든 조작. 그녀는 끼어들지 않았다. 내가 끝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김 여사님, 이것의 절반이라도 사실이라면 이것은 살인미수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안경을 고쳤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경찰은 그럴 겁니다. 특히 누가 보험금을 청구했는지 알게 되면요. 나는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아직은요. 먼저 모든 것을 되찾고 싶어요. 이 변호사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럼 집부터 시작하죠.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그곳으로 갔다. 그녀는 내가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들과 이야기하겠다고 주장했다. 비는 이슬비로 바뀌었다. 창문을 통해 그녀가 현관으로 걸어가 노크하는 것을 보았다. 소연이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경계했다. 민준이 그녀 뒤에 나타났다. 그들은 짧고 긴장된 대화를 나누었다. 이 변호사는 그들에게 봉투를 건넸다. 법적 통지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소연의 얼굴색이 3번 바뀌었다. 민준의 턱이 굳어졌다. 그는 길 쪽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주차된 차를 스쳐 지나갔지만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러고 나서 이 변호사는 돌아서서 돌아왔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녀는 조수석에 앉았다. 그들은 72시간 내에 건물을 비워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젖은 현관에 반사된 모습을 앞유리에 대고 응시했다. 좋아요. 재판에 출석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가 덧붙였다.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거기 있을게요. 그날 밤 나는 야간 탁자 위에 봉투를 놓고 잤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숲에 있었던 이후 처음으로 평화에 가까운 것을 느꼈다. 부드러운 종류가 아니었다. 폭풍 전의 그런 종류. 내일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일 죽은 여자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법원은 레몬향 가구 광택제와 오래된 분쟁 냄새가 났다. 나는 산비법정 근처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는 서류 가방, 손가락은 그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다. 내 주위에서 사람들은 속삭이고 긁고 펜을 딸깍거렸다. 이혼 소송, 소액 청구, 상속 분쟁. 하지만 나는 죽음에서 돌아왔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다. 김은숙 씨, 법원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다. 나는 일어섰다. 무릎은 뻣뻣했지만 확고했다. 네, 그가 문을 열었다. 준비되셨습니다. 안의 법정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판사, 속기사, 그리고 내 옆에 이 변호사, 다른 테이블에는 민준과 소연. 내가 들어서는 순간 민준의 머리가 획 돌아갔다. 그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았다. 소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즉시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앞만 똑바로 쳐다보았. 마치 교회에 온 소녀처럼 손을 모았지만 나는 그녀의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치 유령이 그녀를 스쳐 지나간 것처럼 판사는 그녀 앞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이 심리는 제3자에 의해 제기된 재산 및 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김은숙 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구인이 출석했습니까? 저요. 내가 고른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눈을 깜박이더니 갑자기 일어섰다. 판사님,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는 망설였다.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살아있어요. 내가 그를 위해 말을 끝냈다. 나는 살아있어요. 소연은 마침내 나를 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의 눈은 나를 훑어보았다. 마치 내가 아닌 누군가를 흉내내는 거리 공연가인 것처럼.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두려움. 판사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조는 부드러워졌다. 먼저 여사님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 여사님, 나는 그녀에게 내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건넸다. 만료되었지만 내 것이었다. 이 변호사는 내가 숲에서 탈출한 다음 날 방문했던 병원의 의료 기록을 제출했다. 부상사진, 그날 아침 제출된 경찰 보고서, 모든 것이 페이지마다 정리되어 있었다. 판사는 침묵 속에 모든 것을 검토했다. 민주는 돌처럼 앉아 있었다. 나는 그가 소연을 한 번 쳐다보는 것을 보았는데 그 시선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이것은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조용히 죽었다고 생각했다. 자연히 그들의 범죄를 덮어줄 것이라고. 대신 나는 잉크와 증인들과 함께 돌아왔다. 긴 침묵 끝에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법원은 김은숙 씨가 법적으로 생존해 있으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완전한 능력이 있음을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인정합니다. 모든 재산 및 금융 권리는 그녀에게 귀속됩니다.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위임장 양도를 취소하고 효자동 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한번 내리쳤다. 그렇게 하시오. 그것으로 끝이었다. 드라마도 분노도 없이 오직 의사봉 소리와 그들의 게임의 끝. 우리가 떠나려고 일어섰을 때 민준이 내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소연이 그의 팔을 잡고 그를 끌어당겼다. 아니, 그녀가 쉿소리를 냈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판사에게 돌아섰다. 판사님, 제가 건물로 돌아갈 때 경찰의 동행을 요청해도 될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합니다. 그날 오후 나는 멀리서 경찰관이 내 문을 두드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준이 열었다. 그가 무언가 말했다. 경찰관은 그에게 이 변호사가 이미 그들에게 처음 건넸던 것과 같은 통지서를 건넸다. 소연은 현관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는 48시간이 남았다. 나는 모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도서관 근처의 작은 하숙집에 묵었다. 나는 그 블록을 혼자 걸었다. 낡은 빵집 앞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면 알아보았지만 유령을 보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썼다. 이번에는 목록도 사실도 아닌 내 손녀 하은에게 보내는 편지. 만약 그들이 내가 죽었다고 믿게 했다면 나는 네가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죽지 않았어. 그들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 돌아왔다. 너는 항상 나를 보았어. 그들이 보지 못할 때도. 네가 나를 찾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 사랑을 담아, 할머니. 나는 편지를 접어 봉하고 해가 뜰 때 우체국으로 가져갔다. 카운터에 여자가 이름과 주소를 보았다. 가족이세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고 나서 나는 효자동 쪽으로 돌아섰다. 내 거리, 내 현관, 우편함에 여전히 내 이름.
내일이면 그들은 사라질 것이고 나는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갈 것이다. 손님도 아니고 공간을 구걸하는 엄마도 아닌 그것을 스스로 지은 여자로서 살아있고 자유롭게 나는 경찰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비록 그것이 위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싫었다. 왜냐하면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영원히 짊어져야 할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한 짓에는 이름이 있었고 나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을 끝냈다. 그날 아침에는 밝게 떴다. 비도 안개도 없이 오직 정직하고 날카로운 빛뿐이었다. 나는 중고품 가게에서 산 남색 블라우스를 입고 단추를 모두 채웠다. 왼쪽 팔 아래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수선하지 않았다. 그들이 손상을 보게 하라. 모든 것이 세련되고 깔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라. 경찰서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다른 비닐의자, 구석에 있는 똑같은 태극기,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저희는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낡은 간판이 달린 똑같은 접수처. 나는 다가갔다. 카운터의 여자가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내가 말했다. 범죄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어떤 범죄죠? 살인 미수요. 내가 말했다. 이제 그녀가 나를 보았다. 네, 제 이름은 김은숙, 74세 효자동 주민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신분증과 이 변호사로부터 받은 접힌 서류, 날짜, 의료 기록, 시간표가 적힌 공증된 진술서를 건넸다. 저는 5일 전 제 아들과 그의 아내에 의해 지리산에 버려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깜박였다. 잠시만요. 10분 후 나는 창문 없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추워도 땀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방. 젊은 경찰관인 박 형사가 들어왔. 30대쯤 단정한 머리, 숲보다는 노트북 뒤에 더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차분했다. 김 여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여사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내가 말했다. 저도요. 그는 망설였다. 이 대화를 녹음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빨간 불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그는 손을 모았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야기했다. 그들이 짧은 산책을 가자고 했던 아침부터 그들이 차를 몰고 떠났을 때까지 숲속에서의 이틀 밤, 물집, 산딸기, 녹슨 오두막, 길가지의 걸음, 나를 태워준 트럭 운전사, 모텔, 은행, 변호사, 이미 진행 중이던 보험 서류. 나는 울지도 움찔하지도 않았다. 박 형사는 날짜와 이름에 대해 질문할 때를 제외하고는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적었다. 내가 끝냈을 때 나는 소매를 걷어 올려 어깨에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는 멍, 손의 상처, 발목에 벗겨진 피부를 보여주었다. 이미 의사에게 갔습니다. 내가 말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들이 왜 그랬을지 아십니까? 나는 그를 보았다. 똑똑한 분이시군요, 형사님. 왜 그랬는지 아시잖아요. 돈. 거의 수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금. 내가 말했다. 게다가 집, 계좌, 그리고 그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그는 천천히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민감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십니까? 당신 가족입니다. 그랬었죠. 내가 정정했다. 이제는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소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원합니다. 그는 파일을 닫았다. 48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만약 여사님 말씀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보입니다만, 저희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섰다.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형사님, 저도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압니다. 늙은 여자, 가족 문제, 잘못된 결정, 약간의 돈, 무시하기 쉽죠.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눈을 보기 위해 그 숲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저는 단지 엄마나 희생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격자이고 제 이야기가 들려지도록 할 겁니다. 그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에 무언가 바뀌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밖으로 나오자 빛이 눈을 찔렀다. 나는 주머니에서 회전 진열대에서 산값싼 선글라스를 꺼냈다. 갑옷처럼 썼다. 집으로 가지 않았다. 아직은. 영우가 죽은 후로는 가본 적 없는 짧은 길의 카페로 갔다. 블랙커피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며 기다렸다. 2시간 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김 여사님, 박 형사의 목소리. 초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팀을 배정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안도해서가 아니라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위에 흙을 던졌다. 이제 그들은 내가 일어서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민준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었던 때가 있었다. 드라마틱한 의미가 아니라 영화에서 보는 그런 종류가 아니다. 나는 조용하고 일상적인 종류를 말하는 것이다. 아이가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2탕을 뛰고 축구 교실 비용을 내기 위해 저녁으로 토스트를 먹고 이웃이 왜 또 앞 유리창이 깨졌는지 물을 때 그들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종류. 나는 그를 위해 조금씩 조각조각 죽어갔다. 하지만 그때는 엄마들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우와 나는 그를 늦게 가졌다. 나는 36살이었고 영우는 41살이었다. 모두들 우리가 중년에 가까운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이 용감하다고 말했다. 나는 용감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저 행복하다고 느꼈다. 민주는 부드러운 아이였다. 항상 따뜻하고 항상 손을 뻗었다. 그는 마치 다른 누구도 필요 없다는 듯이 내 옆에 웅크리고 잤다. 4살 때 그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팬케이크를 만든다고 말했다. 8살 때 그는 언젠가 나에게 황금 지붕이 있는 집을 사주겠다고 말했다. 12살 때 내가 주말 연수를 떠나자 울었다. 16살 때 그는 무언가 원할 때를 제외하고는 나와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10대들은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민주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정말로는 그는 야간대학에 갔다가 한 학기 만에 그만두었다. 보험회사에 취직했다. 23살에 집을 나갔다. 멀지 않았다. 차로 20분 거리였다. 하지만 다른 행성일 수도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방문을 끊었다. 보통 돈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에는 대출을 요청했다. 작았다. 겨우 80만 원. 엄마, 월급이 늦어져서요. 그러고 나서 200만 원, 800만 원, 40만 원이 되었다. 나는 항상 주었다. 나는 저축이 있었고 영호의 연금이 있었고 엄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영원이라고 쓴 카드를 만들어준 어린 소년의 기억이 있었다. 나는 그 카드를 간직했다. 아직도 가지고 있다. 반으로 접어 다른 계절의 말은 꽃처럼 내 성경책 속에 숨겨두었다. 그러고 나서 소연이 왔다. 그녀는 향수와 확고한 의견의 돌풍처럼 도착했다. 그녀는 너무 활짝 웃었고 너무 짧게 껴안았다. 그녀는 내가 만든 이불을 보여주었을 때 어머,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와 같은 말을 했다. 그녀는 내가 나이가 들어 계단이 안전하지 않다며 집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는 그녀 주위에서 변했다. 아니면 그저 더 자기 자신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처리했다. 그의 이메일, 청구서, 심지어 가끔 그의 전화까지. 그냥 일을 단순화하려는 것뿐이에요. 그녀가 한 번 말했다. 그가 얼마나 정신없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나는 더 잘 알았다. 그들은
내 집을 조금씩 점령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파트 방역 때문에 주말에만 머물렀고, 그 다음에는 부엌 수리가 필요하다며 한 달, 그러고 나니 갑자기 내가 손님 방에 살고 그들이 집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구를 바꾸고 벽을 칠하고 내 찻주전자를 버렸다. 금이 갔다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결코 묻지 않았고 나는 결코 그들을 막지 않았다. 나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민준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소연이 비록 잔소리를 하더라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느꼈다. 느린 지워짐, 그것은 공간에서 시작되어 일상, 결정, 그리고 이름으로 이어졌다. 그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기 시작했다.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나를 은숙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이 더 현대적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님은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고 엄마는 내가 보이는 것보다 늙어 보이게 만든다고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중요했다.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지우는 날은 그들이 당신이 사람이라는 것을 잊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재정적 권리에 서명해달라고 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망설였다. 하지만 그들은 서류를 가져왔고 커피를 가져왔고 매력을 가져왔다. 그리고 나는 다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숨길 것이 없었다. 그것이 내가 민준의 눈에서 따뜻함과 비슷한 것을 본 마지막이었다. 그 후 모든 상호작용에는 날이 서 있었다. 재산세 내는 거 기억하셨어요? 처방전은 채우셨고요. 아직도 교회에 수표를 쓰고 계세요? 그건 현명하지 않아요, 엄마. 그는 짜증이 날 때만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그때만. 그러고 나서 생명보험증권이 나왔다. 그냥 갱신만 해요. 소연이 달콤하게 말했다. 너무 낡았어요. 아직도 아버님이 주수익자로 되어 있잖아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그녀는 내가 둔하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준 씨로 할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 자신에게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그것을 보았다. 사랑도, 걱정도 아닌 의도. 그럼에도 나는 서명했다. 왜냐하면 내 안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내가 중요하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여전히 그가 그 팬케이크 황금 지붕의 약속, 내 성경책 속에 그 크레용 카드를 기억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약속은 바래고 아들들은 잊는다. 숲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멍들고 목이 마르고 다리가 내 밑에 꼬인 채로 빛을 향해 기어가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다. 내 몸이 돌아오고 내 이름이 회복되고 내 현관이 되찾아진 지금. 그들은 나를 미워해서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었고 생전 처음으로 그들은 내가 정말 누구인지 보게 될 것이었다. 숨을 친절함도 그들을 보호할 사랑도 그들을 구할 침묵도 없이 엄마도 은행도 유령도 없이 오직 나 김은숙만이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삿짐 트럭의 진입로에 서 있었고 뒷문이 열려 있었고 여행 가방 2개가 옆에 쌓여 있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포장되어 있지 않았다. 커튼은 여전히 쳐져 있었고 현관등은 꺼져 있었고 우편물은 그대로였다. 그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 누군가 마음을 바꿔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바꾸지 않았다. 경찰관이 차에서 먼저 내렸다. 젊고 조용하고 원칙대로. 이 변호사가 그 뒤를 따랐다. 언제나처럼 차분하게 손에는 법원 명령서 사본을 들고
나는 마지막으로 차문을 열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내 발이 약속처럼 진입로에 닿았다. 경찰관이 노크했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더 크게 노크했다. 경찰입니다. 공식적인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움직임을, 블라인드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고 나서 문이 열렸다. 소연이 레깅스와 헐렁한 스웨트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다. 머리는 높게 묶어 마치 빨래하는 날 같았다. 그녀는 내 눈을 보았다가 마치 내가 안개인 것처럼 내 옆을 보았다. 이게 뭐죠? 그녀가 무뚝뚝하게 물었다. 이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귀하는 긴급 소유권 이전 취소에 따라 공식적으로 퇴거 조치되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합법적인 소유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를 말하는 건가요? 소연의 입술이 비틀어졌다. 네, 부인, 이 변호사가 말했다. 그녀를요. 민준이 그녀 뒤에 나타났다. 맨발에 면도를 하다 말고 휴대폰을 들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가 말했다. 항소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들어올 수는 없어요. 경찰관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72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면 통지를 받았고 건물을 비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민주는 그때 나를 보았다. 수업 이후 처음으로 정말로 보았다. 그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엄마가 모든 걸 망치고 있어요. 나는 거의 미소 지을 뻔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죽음을 기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평생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이제 나는 법원 명령서와 2명의 증인과 함께 문 앞에 서 있었다. 살아있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20분 들이지요. 소연이 팔짱을 꼈다. 그게 당신을 고상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누가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그냥 심술궂은 늙은. 이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군요, 김 여사님. 나는 그녀가 아니야. 소연이 으르렁거렸다. 그랬던 적도 없죠. 나는 말했다. 그들은 문을 쾅 닫았다. 안에서 서랍이 열리고 찬장이 반쯤 채워진 상자에 서두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내 보도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았다. 이웃들은 쳐다보지 않았다. 커튼이 흔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작은 마을들은 못 본 척하는 법을 안다. 경찰관은 계단 옆에 서 있었다. 이 변호사는 내 옆에 서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나는 기다렸다. 하지만 당신은 있죠. 내가 말했다. 듣고 있습니다. 나는 내 정원을 보았다. 마른 화분, 한 번도 다듬지 않은 울타리. 나는 이 집을 돌보는데 30년을 보냈다. 페인트, 누수, 수리, 모든 작은 흠집. 나는 그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그들이 그것을 망가뜨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조각조각. 먼저 페인트를 바꾸고 그 다음 규칙을 바꾸고 그 다음 나를 바꾸었다. 이 변호사는 끼어들지 않았다. 나는 사랑이 침묵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는 것,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리고 지금은요? 그녀가 물었다. 이제 나는 사랑이 결코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침묵이 항상 은혜는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그것은 그저 허락일 뿐입니다. 문이 열렸다. 소연이 먼저 나왔다. 스포츠 가방과 사무실이라고 쓰인 플라스틱 통을 들고.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민주는 더 천천히 걸었다. 그는 배낭과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는 계단 중간에서 멈췄다.
나랑 이야기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가 말했다. 이야기했어. 내가 대답했다. 네가 듣는 것을 멈췄지. 그는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들은 침묵 속에 차에 짐을 실었다. 나는 그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공기는 퀴퀴했다. 거실에서는 바닐라와 화학 약품 냄새가 나는 방향제 냄새가 났다. 벽은 여전히 소연이 고집했던 옅은 회색이었다. 커튼은 새 것이었지만 집의 모양은 내 것이었다. 안의 침묵은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깨끗했다. 이 변호사가 내 뒤를 따라 들어와 서류를 확인하고 기록을 위해 사진을 찍었다. 경찰관은 메모를 하고 무전으로 확인하기 위해 나갔다. 나는 부엌문 앞에 섰다. 내 낡은 찻주전자는 사라졌다. 영호와 내가 부산에서 샀던 과일, 그릇도 사라졌다. 사진벽은 나무와 필기체로 쓰인 인용문 인쇄물로 대체되어 있었다. 하나는 가족이 전부다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벽에서 떼어 조심스럽게 조리대 위에 놓았다. 그러고 나서 뒷문을 열어 공기를 들여보냈다. 나중에 모두가 떠난 후 나는 차를 끓였다. 내 차 주전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졌지만 싱크대 밑에서 찾은 찌그러진 냄비로 나는 뒷마당 라일락 덤불 옆에 서서 그것을 마셨다. 몇 년 동안 꽃이 피지 않았다. 봄에 필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내 것이었다. 모든 마른 가지, 모든 못생긴 방, 모든 고장 난 서랍, 내 것.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을 내주지 않을 것이었다. 나는 하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저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고 기다렸다. 그녀가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다. 대학, 직장, 자신의 삶. 그리고 영호가 죽은 후 1년 동안 나를 방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집을 되찾은 지 사흘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초인종이 아니라 조용하고 망설이는 노크 소리.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24살, 어쩌면 25살. 머리는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어두웠고, 코에는 피어싱, 발밑에는 작은 여행 가방.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살아계셨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구나. 그녀는 침을 삼켰. 그녀의 눈이 가득 찼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그녀는 말을 멈추고 여전히 꿈이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뒤를 돌아보았다. 들어오너라, 하은아. 내가 말했다. 그녀는 마치 공기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 깨질 것처럼 천천히 들어왔다. 현관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걸 바꿨네요. 그러려고 했지. 내가 말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떨어뜨렸다. 그러고 나서 내게 돌아서서 나를 꽉 껴안았다. 말없이 오직 온기와 압력뿐. 그리고 내가 한때 알았던 그 냄새, 샴푸와 공책과 내가 더 이상 이름 붙일 수 없는 젊음의 무언가. 나는 울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부엌에 앉았다. 큰 대화도 아직 설명도 없이 내가 차를 끓였다. 그녀는 어렸을 때처럼 꿀을 넣었다. 확실히 너무 많이. 나는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고 잠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했다. 한 번의 전부가 아니라 연설처럼이 아니라 그저 조각조각. 나는 그녀에게 숲, 통나무, 떠나는 트럭, 나무 아래에서의 밤, 개울,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하늘이 어땠는지, 오두막, 길, 모텔, 목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다. 내가 집과 법정. 그리고 내가 들어갔을 때 그녀 아버지의 눈에 비친 표정에 대한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머그잔 주위로 손을 마치 땅에 발을 붙이고 있기 위해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끝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항상 그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렸을 때도 아빠는 할머니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보지 않았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한 건 할머니뿐이었어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시도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요. 할머니가 아니라 그들에게요. 할머니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에 거의 성공할 뻔했지. 내가 인정했다. 하지만 돌아오셨잖아요. 그들을 벌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냈기 때문에 한 거야. 그녀는 나를 보았다.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는 제 할머니세요. 그게 누구시죠? 나는 미소 지었다. 네가 나를 원한다면 여전히 그렇지. 그녀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그들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할머니에 대해 쓰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믿지는 않았지만 어딘가에 적어둘 곳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첫 페이지를 여러 소리 내어 읽었다. 그녀는 내가 아는 유일한 침묵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여자였다. 그녀는 직접 잼을 만들었고 향수는 전혀 쓰지 않았다. 그녀에게서는 빨래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내가 결코 이름 붙일 수 없었지만 혼자 깨어날 때 여전히 그리워하는 무언가의 냄새가 났다. 나는 들었고 이번에는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고 너무 오랫동안 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낭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녀, 이 여자는 기억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머지 오후는 현관등을 고치고 거실을 재배치하고 소연이 기부용이라고 적힌 플라스틱 통에 처박아둔 다락방에서 낡은 이불을 찾아내는데 보냈다. 우리는 하나를 소파 등받이에 걸었다. 며칠 머물고 싶어요. 하은이 말했다. 필요한 만큼 머물러도 돼. 내가 대답했다. 그날 밤 우리는 내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았다. 영호가 쓰던 똑같은 그릇에 팝콘을 먹었다. 그녀는 중간에 이불 밑에 웅크리고 잠들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숨소리를 지켜보았다. 망가진 모든 것을 고칠 수는 없지만 어떤 것들은 돌아온다. 당신이 쫓아가서가 아니라 당신이 충분히 오래 살아남아 그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수요일 아침에 전화를 받았다. 하은은 아직 위층에서 자고 있었다. 바닥이 삐걱거렸다. 언제나처럼 친숙하고 정직하게. 나는 부엌 창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지역 번호. 나는 받기 전에 알았다. 김 여사님, 박 형사입니다. 오늘 11시에 모셔야겠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그것은 사건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가 기소되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아니요, 여사님. 하지만 사건을 위해 공식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질문이라니? 가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하은을 깨우지 않았다. 부엌 식탁에 메모를 남겼다. 정오까지 돌아올게. 내가 가르쳐준 대로 커피 끓여. 약한 불, 긴 시간. 냉장고에 빵 있어. 사랑한다. 그러고 나서 옷을 입었다. 어두운 바지, 흰 블라우스, 여전히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 감상 때문이 아니라 명확성을 위해서 나는 삶을 지었다. 그것은 무게가 있었다. 그들이 그것을 보게 하라. 경찰서는 언제나처럼 표백제, 종이, 그리고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났다. 박 형사가 문에서 나를 맞았다. 이쪽입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작은 신문실에 앉았다.
의자 2개, 테이블 하나. 유리는 없었고 드라마도 없었지만 녹음기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켰다. 날짜, 수요일. 시간, 11시 6분. 참석 경찰관, 박민수 형사. 면담 대상자, 김은숙 여사. 목적, 가족인 김민중과 박소연에 의한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공식 진술. 그가 나를 보았다. 준비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시작했다. 그날 아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산책에 대해. 나는 모든 것을 다시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민준의 목소리에 담긴 거짓된 쾌활함, 우리가 등산로에 도착했을 때 소연이 시계를 확인하던 방식, 그들이 잠시 앉아있으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의 침묵이 어떤 작별보다 더 시끄러웠던 순간, 박 형사는 메모를 끄적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의도를 암시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6기 이상의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들은 뇌물, 휴대폰, 신분증을 가져갔습니다. 미소와 거짓말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덧붙였다. 그들은 이미 생명보험을 청구했습니다. 그것은 패닉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박 형사가 뒤로 기댔다. 저희는 여사님의 실종 이틀 후에 서명되고 제출된 보험 청구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는 5일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오래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긴 침묵. 김 여사님, 그들이 체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올 줄 알았던 질문이었다. 하은이 조용히 맴돌던 질문. 이 변호사가 감히 묻지 않았던 질문.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그들이 책임을 지기를 원합니다. 제 말은 당신은 어머니를 산채로 묻고 수표를 가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기이고 살인 미수입니다. 그가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사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동정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저는 진실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동정심 없이가 아니라 그저 피곤했다. 여사님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시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이미 살아남았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나머지는 그냥 서류 작업일 뿐입니다. 나는 진술서에 서명했다. 페이지마다 손떨림도 망설임도 없이 내가 일어섰을 때 그는 나를 문까지 바래다 주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게 생존의 묘미죠, 형사님. 불편하다고 해서 멈추지 않는 겁니다. 나는 다시 햇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상쾌하고 차가운 폐를 찌르는 그런 종류의 시벌바람.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식료품점에 들렀 레몬, 타임, 신선한 빵을 샀다. 하은은 진짜 음식을 좋아했다. 그것이 기억과 같다고 말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현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괜찮으세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괜찮아지고 있어. 그들이 감옥에 갈까요? 나는 길을 내 이름이 적힌 우편함을 보았. 모르겠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들이 대가를 치르길 원하시죠? 아니, 내가 말했다. 나는 그들이 보여지기를 원해.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나빠. 그녀는 말없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말했다. 할머니, 조금 무서워요.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 어쩌면 그게 내가 마침내 옳은 일을 했다는 뜻일지도 모르지.
봉투는 크림색이었고 두꺼웠고 법원의 문장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이 방충망문에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것을 알 때 하는 방식대로 노크도 초인종도 없이 그저 정중하게 전달된 나쁜 소식처럼 부드럽게 놓여 있었다. 나는 즉시 열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져와 식탁 위에 놓고 먼저 커피를 따랐다. 나는 앉아서 증기 냄새를 맡고 그러고 나서 봉투를 들어 점심때 토마토를 썰던 똑같은 칼로 열었다. 소환장. 춘천지방법원. 이제 공식적이었다. 심리는 2주 후에 열릴 것이었다. 예비 심리, 아직 형사 재판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의 시작. 증인 소환, 김은숙. 사건 번호, 보험 사기 및 노인 유기 혐의 조사. 민준과 소연의 이름이 바로 아래에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내려 놓았다. 두려움은 없었다. 더 이상. 하지만 이상한 종류의 슬픔이 있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때 믿었던 나 자신을 위해서. 날은 천천히 지나갔다. 하은은 도서관에 있었다. 대학원 지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방문의 조용한 구석에 그것을 엮어 넣으며 그녀는 얼마나 오래 머물지 말하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나는 오후를 지하실의 낡은 상자들을 뒤지는데 보냈다.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간직했고 무엇을 버렸고 그들이 무엇을 버렸는지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묻지도 않고 나는 영호의 어머니가 우리 결혼식 때 만들어준 이불을 찾았다. 여전히 접혀 있었고 여전히 부드러웠다. 나는 민준의 아기 신발을 티슈 페이퍼에 싸서 찾았다. 그의 성적표, 5살 때 만든 생일 카드, 생일 축하에 축이 뒤집혀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간직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구하지 못했다. 그날 밤 하은이 저녁을 만들었다. 파스타, 마늘빵. 우리는 부엌 식탁에서 먹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물었다. 심리 때 제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혼자 서 있어야 해.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그럼 집에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나는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다. 이틀 후 이 변호사가 더 많은 서류, 법률 용어, 법원 절차, 일정표를 가지고 왔다. 그녀는 활기찼지만 친절했다. 항상 그녀의 차분함 아래에 쇠의 기운이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왜곡하려고 할 겁니다. 그녀가 경고했다. 실수, 오해, 감정적 스트레스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들은 여사님께서 길을 잃었다고, 인지 기능 저하의 징후를 보였다고 말할 겁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라고 해요. 나는 의료기록. 내가 떠나기 전에 건강했던 것을 본 이웃들. 은행 명세서, CCTV 영상, 모텔 기록. 그리고 내 손에 이 자국이 있어요. 내가 덧붙였다. 네,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았다. 전체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술서만 제출하시겠습니까? 증언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가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녀가 떠났을 때 나는 그녀가 문을 닫은 후 오랫동안 문간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았다. 저기 어딘가에서 그들은 대사를 연습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슬픔을 연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침착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묻었던 여자를 기대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더 이상 없었다. 나는 돌아온 사람이었고 이번에는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말하러 왔다. 법정은 작았다. 배심원도 카메라도 없었다. 오직 판사, 속기사, 2명의 변호사, 그리고 모든 발걸음 아래에서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소리뿐이었다. 나는 증인석에 앉았다. 이 변호사는 내 뒤에 앉았다.
방 건너편에는 민준과 소연. 그녀는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후회를 입고 있었다. 희미하게 다림질된 판사가 파일을 훑어보고 페이지를 넘기고 헛기침을 했다. 이 심리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가 나중에 생존한 것으로 발견된 김은숙 씨를 대신하여 제기된 보험 청구의 타당성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증언을 들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보았다. 김 여사님, 시작하시죠. 나는 떨지 않았다. 연습하지 않았다. 그저 진실을 말했다. 저는 10월 18일 아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숲에 갔습니다. 그들은 짧은 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간식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쉬라고 하고는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이 돌아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방이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게 멈췄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나를 버렸습니다. 나는 휴대폰도 신분증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나는 1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틀 동안 기어 다녔습니다. 오두막을 찾았고 길을 찾았습니다. 한 남자가 나를 태워 도시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보험은 이미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물을 찾기도 전에 내 장례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나를 보지 않았다. 소연은 다리를 꼬았다가 풀었다. 판사는 이전에 갈등이 있었는지, 그들이 이것이 실수나 판단 착오라고 주장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물었다. 나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긴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돈, 위임장, 집, 내 생명보험 증권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저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연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젊고 날카로운 정장을 입고 목소리는 너무 매끄러웠다. 김 여사님, 여사님의 기억이 트라우마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드님의 의도를 오해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네, 제 기억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때문이 아닙니다. 소립과 썩은 냄새, 멍든 척추로 땅에서 자는 것, 그들의 목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지는 소리 때문입니다. 이해 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다. 계속하게 하시오.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조용히. 그들은 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버렸고, 그러고 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다음에 일어섰다. 생명보험증권이 6개월 전에 갱신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누가 변경을 제안했습니까? 소연이가 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하은은 나중에 공개 포털에서 녹취록을 보았다고 내게 말할 것이다. 그녀는 모든 단어를 읽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장 기억하는 줄이었다. 나머지는 서류, 증거, 은행 명세서, 의료 양식, 기어 다니느라. 상처난 내 다리 사진, 모텔 접수원, 트럭 운전사, 간호사의 진술이었다. 우리가 끝났을 때 속기사조차도 피고 측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판사는 자신의 책상을 그러고 나서 민준을 보았다. 간단하게 대답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준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늙으셨어요. 잘 잊어버리십니다. 우리는 그녀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실종된 것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치켜떴다. 실종 신고를 하기 전에 생명보험을 청구했습니다. 민준이 더듬거렸다. 그건 실수였습니다. 소연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가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손상은 서류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방 안에 있었다.
침묵이 진실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방식에 있었다. 판사가 파일을 닫았다. 법원은 사기, 노인학대,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수사를 개시하기 위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의사봉이 한 번. 그것으로 끝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아팠다. 이제 손이 약간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안도 때문이었다. 나는 내려올 때도, 문에 닿았을 때도 그들을 보지 않았다. 밖의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다. 이 변호사가 계단에서 나와 합류했다. 오신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은 원하는 만큼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압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창백하고 파랗고 끝없는 하늘을 보았다. 살 겁니다. 내가 말했다. 충분히. 이번에는 목요일 오후였다. 그들이 왔다. 해는 낮았고 공기 중에는 먼지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일하고 있고 우편물은 이미 배달된 그런 조용한 시간. 나는 막 현관을 쓸고 있었다. 몇 년 동안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의 매일 하는 일. 리듬이 도움이 되었다. 나는 차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들을 느꼈다. 나는 돌아섰고 그들이 서 있었다. 민주는 길에, 소연은 바로 뒤에 팔짱을 낀 채 마치 낮의 빛 자체를 피하는 것처럼 선글라스를 끼고 그는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산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림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그가 헛기침을 했다. 엄마,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 그가 몸을 옮겼다. 모든 거요. 그냥 우리가 시도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시도. 뭘? 내가 물었다. 그는 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카로움에 움찔했다. 들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그가 빠르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무서웠어요. 엄마는 잘 잊어버리셨고 가끔 길을 잃으셨잖아요. 우리는 아마 치매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치매가 숲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니? 내가 물었다. 소연이 그때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은숙 씨. 당신이 왜곡하고 있어요. 당신은 느려졌고, 대화 중에 잠들었고, 한 번은 가스레인지를 켜두었어요. 기억나. 내가 말했다. 너는 몇 주 동안 그 이야기를 했지. 우리는 걱정했어요. 그녀가 주장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할 때 실수를 해요.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니? 내가 말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그건 실수였어요. 아니, 내가 말했다. 침착하게. 실수는 누군가의 생일을 잇는 거야. 이것은 결정이었어.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 엄마가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었다. 그는 거의 소리 내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보았다. 이제 주머니에 찔러 넣어져 있었다. 떨리지도 주먹을 쥐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있었다. 마치 마침내 자신에게 할 이야기가 바닥난 것처럼. 나는 소리 지르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너희를 창피하게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너희는 이미 스스로 그렇게 했어. 그럼 뭘 원하세요? 소연이 물었다. 아무것도. 내가 말했다. 너희에게서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침묵이 흘렀다. 길고 느린 침묵. 영호가 아직 살아있을 때 소연의 차가운 미소에 대해 정말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할 때 집을 채우던 그런 종류.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우리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용서란 내가 말했다. 내가 틀렸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나에게는 이유가 있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는 그때 아이처럼 보였다. 두 사이즈나 뻣뻣한 셔츠를 입은 성인 남자가
자신 속으로 움츠러들려고 애쓰는 모습.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내가 가장 기억하는 게 뭔지 아니? 내가 말했다. 굶주림도 추위도 심지어 기어다닌 것도 아니야. 나는 멈췄다. 바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두었다.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얼마나 조용했는지 기억나. 내가 그것에 놀라지 않았다는 것도. 그가 눈을 깜박였다. 엄마, 아니, 내가 말했다.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없어. 소연이 돌아섰다. 우리가 오지 말았어야 했어. 내 말이 맞아. 내가 말했다. 그들은 차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내가 덧붙였다. 너희 둘 다 너희가 되어왔던 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찾기를 바란다. 소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민주는 한 번만 돌아보았다. 사랑했어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들이 차를 몰고 떠났을 때 타이어는 드라마틱할 만큼 충분히 시끄럽게 끽끽거리지도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화나지도 텅 비지도 않고 그저 끝났다. 그날 저녁 늦게 하은이 현관에서 나를 찾았다. 그들이 왔었나요? 그녀가 물었다. 갔어.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 내 손 위에 손을 얹었다. 도움이 됐어요? 나는 생각했다. 아니, 하지만 해가 되지는 않았어. 우리는 하늘이 분홍색에서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공기는 먼지와 오래된 풀 냄새가 났다.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은이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대답했다. 그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돼.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다. 나는 그들에 대해 다시는 듣지 못했다. 편지도, 전화도, 변호사의 술수도 없이 그저 깨끗한 부재. 때로는 그것이 당신이 얻는 최고의 평화이고,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내 삶을 재건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다. 마치 더 좋은 목과 새로운 나무로 조립하는 집처럼. 나는 그저 여전히 내 것이었던 것을 집어들었다. 침묵, 아침, 필요로 될 필요 없이 깨어날 때 내 자신의 숨소리. 하은은 겨울 동안 머물렀다. 잠시 동안만이라고 말했지만 떠날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일했고 대부분의 저녁에 저녁을 만들었고 젊은이들만이 가져오는 윙윙거리는 소리로 집을 채웠다. 내가 가사를 모르는 음악, 닫힌 문 너머의 웃음소리. 내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잊었을 때 위층의 발소리. 우리는 민준과 소연에 대해 더 이상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배경으로 사라졌다. 떼어내는 것을 잊어버린 나쁜 그림처럼. 경찰 사건은 돈과 가족이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처럼 느리고 차갑게 진행되었다. 혐의는 계류 중이었다. 나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었다. 3월 초 어느 날 나는 하은과 함께 뒤 현관에 앉아 그녀에게 물었다. 그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니? 그녀가 어깨를 으쓱했다. 이용할 다른 사람을 찾거나 결국 사람이 바닥나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같은 사람들은? 그녀는 부드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문을 닫아두고 창문을 열죠. 그해 봄 라일락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피었다. 나는 징조를 믿지 않지만 어느 날 아침 나는 그 옆에 앉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오래된 무언가처럼 그 향기를 들이마셨다. 마법이 아니라 생존. 하은은 토마토를 심었고 우리는 부엌을 칠했고 그녀는 내 낡은 레시피 카드를 찾아 사본을 만들었다. 나는 베이지색이 아닌 접을 수 있는 햇빛처럼 흰색 자수가 있는 노란색 새 커튼을 샀다. 그리고 내 집은 다시 내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분주하지도 시끄럽지도 않고 그저 정직하게. 어느 날 저녁 나는 한때 출입이 금지되었던 침실에 서 있었다. 나는 서랍장 위로 손을 쓸어 보았다. 먼지는 사라졌다. 소연이 남겨둔 향수병들도 사라졌다.
나는 서랍을 열어 3가지를 넣었다. 내가 하은에게 쓴 편지, 내 소유권을 회복시켜준 법원 서류, 그리고 몇 년 전 현관에서 영호와 내가 찍은 사진. 그의 손이 내 등에, 내 눈은 그의 어깨에 감겨 있었다. 기억을 위해서도, 유산을 위해서도 아닌 진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집이 다시 비워진다면 나는 누군가 내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떠나지 않았. 5월 첫째 주 일요일, 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갔다. 벤치에 앉은 어떤 정숙이라는 여자가 유령을 본 것처럼 나를 보았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좋아 보이시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날 설교는 나사로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그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다. 그 후 그들은 약한 커피와 단 쿠키 2개를 내놓았다. 나는 둘 다 가져갔다. 그리워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하은과 나는 현관에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떡하죠? 그녀가 물었다. 이제 사는 거지. 계획 없이요?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계획은 없어.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는 별들이 하나둘씩 너무 인내심이 강해 시끄러울 수 없는 작은 진실들처럼 나오는 것을 보았. 그리고 내가 마침내 말했을 때 그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신, 이것을 읽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당신을 잊을 수 있고 당신을 묻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미소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끝나지 않았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한 당신은 돌아올 수 있다. 침묵, 소음 또는 그 사이에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 기어가야 하더라도 특히 그때 당신의 이름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을 가져가라. 모두 되찾아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물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저 살아라. 이 이야기에 공감했다면 공유해 주세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기어가고 있을 테니까요.